제 아들은 제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13년 동안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여행 가방을 들고 제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로서 저도 이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여기로 이사 올게요. 어머님 댁은 남는 공간이 아주 많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에 했어야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부엌에서 맨발로 호두 당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언제나 가장 좋아했던 케이크였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그 케이크를 만들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전화 한 통,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안부 인사 한 번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공기를 채운 것은 따뜻한 케이크 냄새가 아니라 죽음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제 외아들 민준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행 가방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아내 지우는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우아한 거머리처럼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막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민주는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셔츠 차림이었고 지우는 나는 취향이 좋고 그걸 나도 잘 알아라고 외치는 듯한 베이지색 리넨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포옹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13년간의 외면 끝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질문으로 위장한 명령이라니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직도 이곳에 사는 것처럼 이 집이 혈연의 권리로 당연히 자기들 것인 양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마치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평가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높은 천장의 거실, 수입 크리스털 샹들리에,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는 희귀한 대리석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미소가 아니라 찾던 것을 막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어머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네요. 빈 방도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떨며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69살 제 뇌가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주는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서 계산된 우아함으로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안락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굳건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속은 긴장과 어리석은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자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저를 베었습니다. 오랜만인 거 알아요. 우리가 좀 멀어졌었죠. 멀어졌다니 마치 서로 합의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제가 보낸 편지들이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된 적이 없는 것처럼 수십 번 건 전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그들의 옛집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더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쫓겨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안의 어리석은 부분, 결코 어머니이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 부분이 그가 후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돌아왔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어머님을 그리워했어요. 지우가 연극적인 제스처로 남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다시 가족이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거실에 있다는 것을, 제 심장이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 은행 계좌의 숫자들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직설적인 질문에 놀란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지우 친구가 경제 잡지에서 어머님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노년의 창업가, 고급 디저트 시장을 정복하다. 그는 기사를 암기한 듯 줄줄 읊었습니다. 매장 6개, 작년 매출 50억 원. 어머니, 이제는 업계의 거물이시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거짓된 자부심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긴 왜 온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산하고, 측정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가족은 서로 돌봐야죠. 어머님은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넘어지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녀는 극적인 휴지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어 드리고 싶어요. 여기로 이사와서 살고 싶어요. 남는 방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준 씨는 어머님의 유일한 아들이니 당연히 이 모든 것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아들 것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첫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제 집, 제 돈, 제 인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순순히 바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낳고 젖먹여 키우고 걸음마를 가르쳤던 41살의 그 남자에게서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데려왔니? 제가 묻자 민준이 흠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손자, 이제 몇 살이지? 15살. 자기가 부모님이 나를 찾아온 걸 알고 있니? 지우와 민주는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하준이는 바빠요. 학교 때문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여행하느라 피곤하겠구나. 손님방을 안내해 줄게. 며칠 묵어도 괜찮아. 지우의 미소는 쥐를 궁지에 몰아넣은 고양이처럼 활짝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단을 오를 때 마치 전리품처럼 값비싼 여행 가방을 들고 저를 따르는 그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그들이 집에서 내쫓았던 여자, 친구 수진의 소파에서 울었던 여자, 월세를 내기 위해 길에서 김밥을 팔았던 여자, 무에서부터 삶을 재건한 그 여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바보 취급당하지 말 것. 그들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이제 제가 게임의 규칙을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지우가 손님방을 검사하는 동안 저는 문틀에 기대어 14년 전 그날, 제 삶을 둘로 갈라놓았던 그날로 마음을 옮겼습니다. 남편 영철을 땅에 묻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났을 때 겨우 6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그는 제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마지막 사랑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생명 없는 몸과 갑자기 너무나 커지고 텅 비어버린 집에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제 눈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마치 귀찮은 약속에 온 사람처럼 내내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2살이었던 하준이가 부모와 함께 있어 오래 혼자 둘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장례가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어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사흘 후 민준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란 집, 영철과 제가 38년간의 추억을 쌓은 집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안다는 듯한 우월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회색 정장 차림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민준이 부엌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아침 식사를 차려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무슨 문제? 저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물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이 집은 고인이 되신 남편분과 아드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씨께서 지분의 50%를 민준 씨에게 남기셨고, 이는 법적으로 그가 이 부동산의 대주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철 씨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하신 일이에요, 어머니. 상속 계획이었죠. 제가 이 집을 갖게 되길 원하셨어요. 민준이 말했고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 차갑고 냉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살잖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우리 집. 지우가 눈에 미소가 담기지 않은 그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문제는 저희가 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빚이 좀 있거든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하준이에게 너무 작고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저희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께 작은 아파트에 상징적인 월세를 내드리고 생활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30만 원, 38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이룬 모든 것. 역사가 고작 30만 원의 가치란 말인가. 저는 제 아들을 제가 뱃속에 품었고 자전거에서 넘어져 올 때 제 품에서 달랬고 그를 가르쳤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내 엄마를 자기 집에서 내쫓는 거니?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이사일 뿐이에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나는 방금 내 아버지를 묻었어. 제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깊은 고통이 담겨 육체적으로 아플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마치 제가 고집센 아이라도 되는 양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리할 시간으로 3주 드릴게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3주. 평생을 정리하기에 3주라니. 저는 설득하려 했고 울었고 그의 양심에 호소하려 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큰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4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쌌습니다. 평생의 물건들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제 결혼 앨범, 어머니가 남겨주신 찻잔 세트, 제 삶의 매 순간을 표시했던 벽시계, 제가 상자를 나를 때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문에 서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 시계는 두고 가세요. 제가 계획한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겠네요. 저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할머니 유품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죠. 시계는 두고 가세요. 민주는 위층에 있었고 작별 인사를 하러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혔을 때 저는 그 가방들을 붙들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것은 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블록 아래에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소파에서 흐느끼는 동안 그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 애가 날 버렸어. 수진아, 내 아들이 날 쓰레기처럼 버렸어. 저는 그녀의 집 소파에서 4개월을 잤습니다. 매일 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메시지를 남기고 이야기하자고, 왜 그랬는지 설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준이 생일에 저는 힘을 내어 선물을 샀습니다.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원격 조종 자동차였습니다. 저는 그 집, 제 옛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손자 생일 선물 주러 왔어. 잠깐 볼 수 있을까? 5분만. 하준이는 어머님 뵙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머님에 대해 묻지도 않고요. 그 말은 어떤 칼보다 더 깊이 저를 베었습니다. 애는 이제 3살이야, 지우야. 당연히 묻지. 그럼 저는 할머니가 더 이상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해줘요. 그럼 믿던데요. 그녀는 저를 연구하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해하시죠? 아이들에게는 일관성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가끔 나타나서 드라마나 만드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요. 나는 걔 할머니야. 권리가 있어.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제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포장된 자동차를 들고 수진의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집, 아들, 손자, 모든 것을. 그날 밤 새벽 3시에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고통 속에서 시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눈물로 가득 찬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저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우가 제 앞에서 손가락을 튕겼을 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옷장이 어디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왼쪽 3번째 문이란다. 그리고 그들이 제 가슴 속에서 여전히 불타오르는 기억과 분노의 폭풍을 보기 전에 방을 나왔습니다. 첫 주 동안 저는 수진의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낡은 담요에 쌓여 벽을 응시하며 바깥 세상의 소음을 들었지만 그 일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공립병원 간호사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오면 늘 같은 자세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윤 씨, 뭐라도 좀 먹어야 해요. 그녀는 제 앞에 닭고기를 얹은 밥 한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진의 8살짜리 딸 하나가 소파 옆바닥에 앉아 커다란 갈색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 이모, 왜 그렇게 많이 울어요? 저는 재빨리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냥 슬퍼서 그래. 얘야, 엄마는 슬플 때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러면 슬픔이 좀 작아진대요. 이모는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제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케이크. 저는 15살 때 어머니에게 배운 이후로 케이크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낡은 공책에 담긴 모든 레시피. 만들 줄 안단다. 제 목소리는 오랜 침묵 끝에 잠겨 나왔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나가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거의 텅 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과금을 내고 저를 부양하느라 돈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걀 3개, 설탕 반컵,
밀가루, 그리고 익은 바나나 하나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토핑도 장식도 없는 간단한 케이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첫 입을 베어 물고 만족감에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모, 이건 제가 평생 먹어본 케이크 중에 최고예요. 그날 밤 수진이 퇴근해서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씹다 말고 멈춰서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팔아야 해요. 팔아. 파산한 늙은이 케이크를 누가 사겠어.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일하느라 아이들 간식 만들 시간 없는 모든 엄마들이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시장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사흘 동안 생각하고 재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제가 모아둔 45만 원, 민준이 생활비로 줬던 푼돈의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오븐에서 일주일에 12개의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각각 유산지로 싸고 문구점에서 산 색색의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수진은 병원으로 가져가 동료들에게 팔았습니다. 케이크 하나에 2만 원. 동료들이 원하면 카드로 할부도 해주었습니다. 첫 달에 순이익 24만 원을 벌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48만 원. 셋째 달에는 82만 원.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르트, 고급 브라우니, 파블로바, 크림 케이크를 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발이 부을 때까지 밤새 부엌에서 일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목적의식. 1년 후 저는 아주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욕실과 작은 부엌이 딸린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남는 돈은 모두 전문 제과 과정에 투자했습니다. 박선우라는 까다로운 한국인 강사는 첫 수업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반에서 최고령 학생이신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저는 수석으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를 윤태현 회장님께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박선우 셰프였습니다. 윤 회장님은 약국 체인으로 불을 쌓고 은퇴한 72살의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영혼이 담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 미식 박람회에서 제 피스타치오, 소금 브라우니를 맛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황금이군요. 사업 확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슨 돈으로요, 회장님. 원룸 월세도 겨우 내는 형편인데요. 그는 주름진 눈가에 영리함이 가득한 파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투자하면요, 50대 50 동업으로. 당신은 재능을, 나는 자본을 대는 거죠. 저는 그것이 농담이거나 사기라고 너무 좋아서 현실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님은 진심이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첫 번째 푸드트럭 서윤의 달콤한 집을 개업했습니다. 분주한 공원 앞에 주차된 하얗고 분홍색인 트레일러에서 케이크와 고급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첫날 줄은 블록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낮에는 푸드트럭에서 손님을 맞고 자정에 집에 돌아와 다음 날을 계획했습니다. 검었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는 깊은 피로의 주름이 생겼지만 제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동업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찍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고 제가 짊어진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서윤 씨, 아드님과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한 적은 없으세요? 그가 한번 물었습니다. 시도하는데 지쳤어요, 회장님. 42번의 부재중 전화 후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마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아니면 그 애는
그냥 자신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인 거겠죠.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푸드트럭을 시작한 지 3년 후, 우리는 강남의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비싼 임대료, 미니멀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서윤의 달콤한 집, 수제 디저트, 10만 원짜리 케이크, 개당 8천 원짜리 고급 디저트, 수입차를 타고 와서 제 치즈 타르트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손님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제 작품을 칭찬했습니다. 미식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제 디저트 사진을 올렸습니다. 5년 만에 4개의 매장을 가졌습니다. 8년 만에 도시의 가장 비싼 지역에 6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연 매출 50억 원, 17명의 직원, TV 프로그램 출연, 창업의 신, 잡지 표지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56세에 다시 시작하여 설탕 제국을 건설하다. 저는 평창동에 대저택을 샀습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층 건물, 7개의 침실, 온수 수영장, 돌분수가 있는 정원, 모든 것을 일시불로 누구에게도 빚 한 푼 지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서윤 씨. 그리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과는 다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은 한 번 닫히면 닫힌 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피를 나눴다 해도 우리 삶에 자리를 내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어머니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토요일까지,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민준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나 이제 제가 돈이 있으니 그냥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을 보일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제 저택 복도에 서서 지우가 어느 방을 자기 서재로 쓸지 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진의 소파에서 망가져 있던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국을 재건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우와 함께한 처음 사흘은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계를 시험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첫날, 그들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 거짓된 감사함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둘째 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제빵사의 오랜 습관은 죽지 않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지우가 찬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수년간 모아온 수제 도자기 그릇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그 시간에 비해 너무나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이 찬장들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재정리해도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우야, 그 그릇들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단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짧고 거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혼자 너무 오래 사셔서 정리가 안 된 것에 익숙해지셨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실용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살 거라면 모두에게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살 거라면. 그들은 아직 공식적인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깃발을 꽂는 침략자처럼 영토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30분 후에 목욕 가운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안방 욕실에 걸려 있던 제 흰색 스파 가운이었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입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냄새 좋네요. 호두과자 만드셨어요? 만들었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이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랬던 것처럼 저만의, 오직 저만의 전통이었습니다. 시간이나 압박 없이 즐거움을 위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접시에 5개를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 부엌이 여전히 자기 것인 양. 민준아, 그 가운은 내 것이 아니란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남의 것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 걸 가방에 두고 깜빡했네요. 괜찮으시죠? 또다시,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식탁에 합류했습니다. 제 일본 도자기 찻주전자에 담긴 커피를 따랐습니다. 윤 회장님이 제 생일 선물로 주신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우유를 부었고 리넨 식탁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봤는데요. 그녀는 빵에 잼을 바르며 나른한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멋지지만 몇 군데 손볼 필요가 있어요. 식당 벽지는 좀 촌스럽고 손님방 커튼은 너무 무거워요. 좀 더 가볍고 현대적인 게 필요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속으로 5가지 셌습니다. 나는 그 벽지가 좋단다. 아, 알아요. 그녀가 거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적 감각을 좀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도와줄 젊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제 호두과자를 계속 먹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벨기에 초콜릿 납품이 늦어진 공급업체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지우가 제 서재에 있었습니다. 제 서재, 제가 사업을 관리하고 제 서류, 계약서, 재무 계획 폴더가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죽 의자에 앉아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의도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지우는 놀라지도 않고 그 고양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냥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두셨더라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아시죠? 아무나 들어와서 어머님 물건을 볼 수 있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니? 아, 민준 씨가 맞췄어요. 어머님은 항상 남편분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았어요. 그녀는 그것이 순진한 장난이라도 되는 양 웃었습니다. 정말 바꾸셔야 해요. 너무 뻔하잖아요. 뻔하다니. 저를 아는 사람, 제 삶의 사적인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에게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봤을까? 은행 거래 내역, 매장 계약서, 제 자산에 대한 정보. 내 서재에서 당장 나가. 지우가 거짓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어머님 사업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어차피 민준 씨도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할 테니까요. 뭐, 아시잖아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혼자 관리하실 수 없게 되면요. 내가 더 이상 혼자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제가 연약하고 무능의 문턱에 있으며 자신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나는 6개 매장을 혼자서 완벽하게 관리한단다. 지우야. 도움이 필요 없어. 당연히 필요하시죠. 그녀는 거짓된 다정함을 조금 잃고 반박했습니다. 거의 이른이시잖아요. 언젠가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시고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나쁜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노인들이 모든 걸 잃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는 바로 그걸 막기 위해 여기 있는 거고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이해한단다. 고맙구나. 이제 제발 나가주렴. 그녀는 나갔지만 나가기 전에 책장에 꽂힌 제 회계장부들의 책등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목록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그들이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제 방과 손님 방을 가르는 벽에 유리잔을 댔습니다. 낡은 수법이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순순히 돈을 주진 않을 거야.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집이세. 언제나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은 전부 사진 찍어뒀어. 변호사한테 보냈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녀가 노망났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아낼 수 있대. 우리가 후견인으로서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 심장이 거의 토슬 뻔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그들은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제 재산을 빼앗고 제 인생에서 저를 죄수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노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민준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제대로 된 징후를 찾고 있지 않아서 그래. 지우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할 거야. 그녀가 전에 말했던 것들을 다시 물어보고 잊어버리는 척하게 만들 거야.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들을 촬영할 거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런 영상 서너 개랑 자기가 아는 의사들 소견서 몇 개만 있으면 된대. 하준이는? 민준이 물었고 제 손자의 이름이 들리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준이는 아무것도 알면 안 돼. 걔는 이미 너무 반항적이야. 할머니가 살아있고 잘 지낸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건 위험해. 돈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안 돼. 침묵. 그리고 민준의 낮고 지친 목소리.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 오빠 집에 얹혀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우의 목소리가 유리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도박으로 모든 걸 날린 후에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됐잖아.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민준. 당신 엄마는 수십억을 가졌어. 어차피 언젠가는 당신 것이 될 돈이야. 우리는 그 과정을 좀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벽에서 유리잔을 떼고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치러 온 것이었고 제가 거기에 넘어갈 만큼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윤 회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히 사설 탐정과 집안에 설치할 보이지 않는 보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2분 안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기술자 2명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강해지세요. 한 번 이겼으니 다시 이길 겁니다. 저는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연약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뱀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 독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우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장 섬세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바로 무해한 늙은 할머니처럼 보이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얘들아. 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준과 재빨리 눈을 맞췄습니다. 계획 실행 중이라는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좀 이상한 꿈을 꾸긴 했지만 그녀는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상한 꿈이요? 어떤 꿈인데요? 아, 별거 아니야. 옛날 집,
민준이가 자란 그 집에 있는 꿈을 꿨어.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뭘 찾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연극적인 휴지를 두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사람을 속여. 그렇지. 지우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상어가 물속의 피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생기죠. 어제 어머님께서 매장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몇 개라고 하셨죠? 저는 전날 분명히 6개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5개인가? 6개인가? 아니, 잠깐. 6개인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는 닫았었나?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상관없어. 윤 회장님이 항상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니까. 지우는 모든 단어를 기록하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윤 회장님이 정확히 뭘 도와주시는데요? 숫자 계산 같은 거. 나는 숫자에 약해서 그분이 모든 걸 관리해 주시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푼. 모든 계약서, 모든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관리했지만 그들이 그걸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미 물어봤던 것들을 다시 물었고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일부러 뻔한 곳에 두었습니다. 민준을 가끔 아버지 이름으로 불렀다가 아,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라며 정정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그녀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제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지켜보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죄책감, 의심, 양심보다 더 큰 탐욕. 그러는 동안 윤 회장님의 기술자들은 완벽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5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서재에 하나, 거실에 하나, 부엌에 하나, 2층 복도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이 머무는 손님방에 하나, 모두 숨겨져 있었고 고화질로 녹화되었으며 저와 윤 회장님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고용한 사설탐정 김철민 실장이라는 이름의 40대 초반에 눈에 띄지 않는 남자가 금요일에 첫 번째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김민준, 41세, 광범위한 채무 기록. 지난 2년간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부터 3건의 소송 피소. 총 채무액 3억 8,700만 원. 거주하던 아파트는 4개월 전 미납으로 경매 처분됨. 현재 등록된 고정주소 없음. 은행계좌 잔고 -1, 248만 원.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최지우, 39세. 3개의 신용카드 연체로 정지됨. 마지막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함. 4,5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법정 밖에서 합의했으나 해당 금액 미납. 수입 SUV 차량에 대한 압류영장 2개월 전 발부됨.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했고 빚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강제로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구명보트였습니다. 보고서는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하준, 15세. 마포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기록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외삼촌, 즉 최지우의 오빠와 함께 거주 중. 사유. 부모가 방임 신고 후 임시 양육권 상실. 현재 아동복지과에서 소송 진행 중. 제 손자, 재하준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져 외삼촌과 살고 있다니 할머니가 살아있고 성공했으며 불과 40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는 보고서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너무나 강렬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카메라 녹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치의 영상이었고 매 순간 제가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면 1 서재 화요일 14시 23분 민준이 혼자 들어온다. 바로 파일 캐비닛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한다. 매장의 재무제표, 집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을. 장면 2. 손님방. 수요일 23시 47분. 지우가 통화 중이다. 네, 최 변호사님. 저예요. 부탁하신 서류들 구했어요. 유동성 현금만 64억이에요. 부동산이랑 회사는 빼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소견서들 받을 수 있으시죠? 완벽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요? 알겠습니다. 계좌에 접근하는 대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장면 3. 거실. 목요일 10시 15분. 지우가 민준에게 휴대폰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혼란스러워하는 제 모습이 담긴 3개의 편집된 영상이 있다. 그녀는 맥락을 잘라내고 제가 정신없어 보이는 부분만 남겼다. 이거 봐, 잘 나왔지? 진짜 같아 보여. 그녀가 웃는다. 진짜니까 그렇지. 민준이 중얼거린다. 엄마는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아, 그만해. 연기하는 거야. 늙은이들은 관심 받고 싶을 때 항상 치매인 척 하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어, 민준.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마 서방도 하준이 데리고 있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소송 때 거짓말한 거 알게 되면 양육권 완전히 잃는다고. 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가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축구 경기에 돈을 걸면서 여기까지 왔지. 지우가 신랄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나는 6개월 이상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 엄마는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을 가졌어. 우리는 정당한 우리 몫을 가져갈 거야. 정당한 몫이라니. 저는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폴더별로 나누고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제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무덤처럼 진지한 60대의 남자인 제 신뢰하는 변호사, 박형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 씨, 말씀하신 바로는 이건 사기 및 횡령 미수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기성 후견인 지정을 받아낸다면 불법 감금까지도 가능하고요. 그가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들을 멀리 보내시겠습니까? 정의를 원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손자를 찾아야겠어요.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48시간만 주십시오. 토요일, 민준과 지우가 제 문 앞에 나타난 지 꼭 일주일 후 지우가 아침 식사 중에 발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큰 건 아니고요. 그냥 몇몇 가족들, 친구들. 가족 관계를 다시 잇는 방법으로요. 아시죠? 우리가 다시 다 함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민주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저는 최대한 연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멋질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나타나셔서 안주인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녀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너무 크고 텅 비었잖아요. 사람과 활기가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중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관객을 원했습니다. 제가 보살핌과 후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다정하고 무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얘야. 언젠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모든 걸 준비하기에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완벽하구나.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지지가 필요한 것처럼. 가족이 다시 모인다니
정말 기쁘겠구나. 지우는 만족감에 거의 빛이 났습니다. 그들이 부엌을 나가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를 잡았어요. 그때 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걸 앞당길 수 있겠어요?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서윤 씨, 준비하세요. 다음에 올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우가 정원에서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굴욕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겠지. 쉽지 않겠지만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13년을 기다린 끝에 저는 마침내 정의를 차갑게 대접할 것이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화요일 오후 중반이었습니다. 공급업체와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민준과 지우는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갔었습니다. 문을 열자 심장이 씻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키가 크고 너무 마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각진 얼굴은 같은 나이대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 크게 뜬 검은 눈, 낡은 배낭, 마치 달리거나 도망친 사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서윤 씨 맞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준아.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거의 믿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머니 맞으세요? 제가 찾았어요. 드디어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 완전한 충격 속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 할머니요. 진짜 제 할머니.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살배기 아기였을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15살 소년이 제 품에 안겨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담아온 사람의 가슴 아픈 울음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아가. 어서 들어와. 저는 속삭이며 그를 안으로 이끌고 민준과 지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하준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제 손으로 감쌌습니다. 11월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찾았니?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제가.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모든 걸요.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준아, 천천히 숨 쉬어. 처음부터 말해보렴. 그는 애써 진정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모님은 항상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다니.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쯤 아빠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듯이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출생증명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몇 통을 찾았어요. 전부 제 앞으로 온 거였고 할머니 이름 박서윤이 쓰여 있었어요. 제 편지들. 제가 5년 동안 그의 생일마다 보냈던, 하지만 모두 반송되거나 그냥 사라져버려서 결국 포기했던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가 한 15통 정도 됐어요. 하준이가 목이 메어 계속 말했습니다. 전부 저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매일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할머니 사진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할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셨고
그들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하준아, 아빠한테 따졌어요. 그는 당황하면서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 제가 아기였을 때 저를 납치하려고 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편지는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어 세월에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위험한 사람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4살이 되었을 때 썼던 제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하는 하준이에게 오늘 네가 4살이 되는구나. 할머니가 거기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순 없지만 어디에 있든 할머니는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내 사랑을 마음속 상자에 담아 언젠가 너를 다시 안아줄 날을 기다리며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머니 서윤이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할머니 이름을 검색했고 할머니 가게에 대한 기사들, 개업식 사진들, 인터뷰들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뭐가 말이니, 아가? 그들이 왜 거짓말했는지요. 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축구 도박 사이트에서 모든 걸 잃었어요. 정말 모든 거요, 할머니. 우리 집은 뺏겼고 엄마 오빠인 마, 서방네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부모님은 매일 싸워요. 아빠는 직장을 못 구하고 엄마는 없는 돈 쓰면서 휴대폰만 붙들고 살고요. 그러다 갑자기 2주 전에 모든 게 해결됐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새 집, 새 돈, 새로운 삶을 갖게 될 거라고요.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 어린 눈에는 고통스러운 총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죠. 그렇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반 전에 왔고 여기서 지내고 있단다. 하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로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할머니 돈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할 거예요. 할머니, 그들을 여기서 내쫓아야 해요. 그 전에, 하준아. 저는 부드럽게 말을 끊고 그의 얼굴을 제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다.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처리하고 있단다. 하지만 이것부터 말해줘. 외삼촌 집에서는 어떻게 나왔니? 네가 여기 있는 거 그분은 아시니? 하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버스를 타고 기사 사진에 나왔던 동네로 갔어요.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할머니를 아는지 물어봤어요. 빵집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셔서 왔어요. 내 외삼촌은 너를 찾느라 애가 타겠구나. 제가 나간 것도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시거든요. 저는 그 소년, 제 손자, 제 핏줄, 제 두 번째 기회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하준아, 너는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다. 하지만 먼저 내 외삼촌에게 전화해야 해. 네가 안전하다는 걸 아셔야 하니까. 할머니, 저 거기로 돌아가기 싫어요. 제발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다시는 누구도 너를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것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준 군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는 부모의 방임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오늘 바로 긴급 양육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과 사건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해야겠지만 서윤 씨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어떤 판사도 양육권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걸리죠? 임시 결정까지 72시간, 확정까지 일주일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형식 씨, 부모들 소송도 서둘러 주세요. 토요일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에게 모든 걸 말해주렴. 내 부모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준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엿들은 대화들, 지우가 고용한 부패한 변호사,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기 위해 준비하던 위조 서류들, 제 회사를 인수하고 저를 고급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에 대해, 빚, 사채업자, 협박 절망에 대해,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쓰는 할머니가 그들이 묘사하는 끔찍한 사람일 리 없다고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이미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3층 손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집 전체를 탐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기서 조용히 잠겨 있어야 해. 그들이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아직은 알겠니? 하지만 할머니, 하준아, 나를 믿으렴. 나에게는 계획이 있고 너도 그 계획에서 맡을 역할이 있단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이어야 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착한 아이구나. 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할머니의 압도적인 사랑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쉬렴. 샤워하고 옷장 안에 내게 맞을 깨끗한 옷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음식은요? 내가 가져다 줄게. 걱정 마. 계단을 내려왔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혼란스러운 늙은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왔구나, 얘들아.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잘 해결됐니? 지우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네, 해결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그거 아세요? 토요일 저녁 식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질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구나. 저는 꿀처럼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저녁 식사가 얼마나 잊을 수 없는 밤이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닷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주는 3층에서 절대적인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저는 민준과 지우가 외출하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눈치채지 못할 때 음식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접시를 덮어 방에서 먹는 척했습니다. 하주는 마치 몇 주 굶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존재감, 보살핌, 진정으로 신경 써주는 누군가에 굶주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대해, 집을 옮기면서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해, 그를 견디기는 하지만 원하지는 않는 외삼촌과 살면서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기에 대해, 길에서 팔던 김밥에 대해, 푸드트럭에 대해, 제가 만드는 모든 케이크가 우주에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그가 수요일 밤 라자냐 한 접시를 비우며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란다, 아가.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고집이 셀 뿐이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지우가 완전한 연출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는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장 뷔페, 데코레이터, 심지어 추가 테이블과 의자까지 빌렸습니다. 모든 비용은 그녀가 월요일에 자기 카드가 문제가 있다며 빌려간 제 신용카드로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쓸수록 사기극은 더 명백해질 테니까. 목요일에는 부패한 변호사, 최규식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작은 남자로 값싼 정장을 비싸게 보이려 애쓰고 새끼손가락에는 번쩍이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맞이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먹잇감을 평가하는 하이에나의 미소였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드님께서 여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별건 아니고 여사님 연배의 모든 분이 해두셔야 할 정리 절차일 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정리 절차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3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관리 권한을 넘기는 영구위임장, 모든 자산을 그에게 남기는 유언장, 그리고 여사님께서 잘 보살핌받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료평가를 승인하는 문서. 정기적인 의료평가란 제가 미쳤다고 말해주도록 돈을 받은 의사들의 거짓 소견서를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서명해야 하나요? 저는 혼란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여사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 여사님. 이렇게 하면 누구도 여사님의 취약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 단어를 마치 선물인 양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는 척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작은 글씨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많네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우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세요? 최 변호사님께서 어머님을 돕기 위해 특별히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알아, 얘야.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이잖니. 제 변호사님은 항상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라고 하셨어. 변호사님이요? 민준이 긴장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세요? 그럼 박형식 변호사님. 몇 년째 내 일을 봐주고 계시지. 지우와 최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그분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변호사가 재빨리 서류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이런 일들은 시급하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지우와 민준이 부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있었어. 민준. 왜 변호사가 있다는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그럼 그 박형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 만약 유능한 사람이면 이 사기극을 눈치챌 거야. 빨리 움직여야 해. 토요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만약 실패하면 성공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차선책은 없으니까. 금요일 밤 박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준 군의 양육권 임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서윤 씨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민준과 지우에 대한 형사 소송도 준비되었습니다.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카메라 영상 포함 17건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냈습니다. 분명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식사 때 서윤 씨께서 신호를 주시면 바로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신호요?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찾은 책을 읽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 그날이야. 제가 알렸습니다. 그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저도 내려가야 해요?
적절한 순간에. 그리고 강해져야 할 거야.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실 거고. 그들이 신문 받는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하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제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저를 내팽개쳤을 때, 돈이 유일한 관심사였을 때, 이미 제 부모이기를 그만뒀어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 용감한 소년, 제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의의 날이 밝았습니다. 집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제 식당을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바꿔놓았습니다. 하얀 리넨 식탁보, 값비싼 꽃장식, 빌린 도자기 식기, 크리스털 잔. 대략 2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것입니다. 전부 제 카드로. 오후 5시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먼 친척들, 옛집의 이웃들, 지우의 언니 부부 하준을 맡아주었던 바로 금화서방. 피곤한 얼굴로 제게 어색하게 인사하는 남자,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과 지우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제 무능함을 증언하기 위한 구경꾼으로 초대된 이들. 지우는 저를 박물관 전시품처럼 식탁 상석에 앉혔습니다. 제 옷도 그녀가 직접 골랐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 눈에 띄지 않는 옷, 느슨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제가 연약하고 희미하며 혼란스러워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그것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민준이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려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모인 지 오래됐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진짜라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거의. 저는 오랫동안 제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혼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부에 대한 정보가 공중에 떠다니게 했습니다. 저는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우와 저는 돌아와서 곁에 있으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극적이었습니다. 서윤 어머님께서는 훌륭한 유산을 쌓으셨지만 더 이상 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나이에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기억력은 쇠퇴하고 결정은 복잡해지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잘 돌보기 위해 영구적으로 이곳으로 이사 올 것이라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쌓아 올리신 것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경영을 맡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제 빈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게 최선이라는 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지우를, 식탁에 앉은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약하고 혼란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체크메이트를 둔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아들아. 제 목소리는 연약함의 흔적 없이 맑고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방에 내려앉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우가 혼란스럽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지 아니? 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계속했습니다. 너희 둘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내가 이 한심한 희극에 넘어갈 만큼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민주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계획, 너희가 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저지른 모든 더러운 짓을, 그리고 저는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리모컨을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75인치 TV가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처음 나타난 영상은 제 서재에서 서랍을 열고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하는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14시 23분. 방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녹음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앉아. 제가 명령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그는 즉시 따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방 침대에서 통화하는 지우. 네, 최 변호사님. 저예요. 부탁하신 서류들 구했어요. 유동성 현금만 64억이에요. 부동산이랑 회사는 빼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소견서들 받을 수 있으시죠? 완벽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요? 알겠습니다. 계좌에 접근하는 대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몇몇 손님들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언니는 겁에 질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맥락 없이 편집된 거예요. 지우가 애써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맥락,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네가 부패한 변호사와 공모해서 내 돈을 훔치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맥락이 뭔지 말해보렴. 세 번째 영상. 침대에서 다투는 두 사람. 지우, 이거 봐. 잘 나왔지? 진짜 같아 보여. 민준, 진짜니까 그렇지. 엄마는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지우, 아, 그만해. 연기하는 거야. 늙은이들은 관심 받고 싶을 때 항상 치매인 척 하잖아. 상관없어, 민준.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서서 존재하지 않는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워 보였니? 저는 식탁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재미있네. 나는 집 전체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너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때 아주 정신이 멀쩡했거든. 저는 의자 밑에 있던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김민준. 온라인 도박 빚 3억 8,700만 원. 경매로 집 이름. 은행 계좌 -1, 200만 원. 채권자들에게 3건의 소송 피소. 저는 지우를 향했습니다. 최지우. 3개의 신용카드 정지. 마지막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함. 법적 합의 불이행. 차량 압류 영장 2달 전 발부됨. 마서방이 일어나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들은 새 직장을 구했다고 다음 주에 집을 빌려서 하준이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잖아. 하준이, 제가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학교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내 손자. 사실은 방임으로 임시 양육권을 잃었을 때 말이야.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그 아이 말이다. 제 목소리가 13년간의 모든 고통을 담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민준. 넌 내 아들에게 할머니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건 지우가. 그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지우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도 모든 것에 동의했잖아. 당신도 나만큼 죄가 있어. 너희 둘 다 죄가 있어. 제가 소리쳤고 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남편을 묻었을 때 나를 자기 집에서 내쫓은 죄, 모든 방법으로 나를 차단한 죄, 내 손자의 삶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린 죄, 그리고 이제 나를 강탈하려 한 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길거리로 내쫓긴 후에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 2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어. 2년 동안 빌린 소파에서 잤어. 2년 동안 투명인간이었어. 저는 모든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어. 6개의 가게를 세우고 17명을 고용하고 수십억을 벌었어. 모든 것을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저는 민준과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희는 그들이 사랑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후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 침묵. 그들은 사기를 치러 왔어.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고 내 자산을 인수하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탕진하는 동안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싶어 했지. 지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앉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는 폴더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규식 변호사가 준비하던 거짓 진단서야. 내가 진행성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증명하는 거지. 나를 한 번도 진찰한 적 없는 의사가 서명했고 비용은 5천만 원이었어. 너희가 내 돈으로 지불할 예정이었던 돈. 저는 서류를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이 거짓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려던 성년 후견인 신청서야. 식탁 중간에 앉아있던 70대쯤 된 먼 친척, 원호 아저씨가 힘들게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나는 이런 건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야. 알아요, 원호 아저씨. 아저씨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적인 아들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혼란스러운 늙은 할머니를 보기 위한 증인으로 불려왔죠. 지우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 영상들은 조작일 수도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몇 년간 악몽에서 보게 될 미소였습니다. 조작? 그럼 이걸 설명해 보렴.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탐정이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내용을 복제해 두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주고받은 83개의 메시지, 17개의 녹음된 통화, 내 혼란을 증거로 사용하려던 22개의 편집된 영상. 지우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휴대폰을 어떻게? 무에서부터 삶을 재건한 예수나 홉살 여자를 과소평가하지 마, 얘야. 우리는 창의적이 되는 법을 배우거든. 민주는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눈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절박했어요. 돈도, 집도, 선택지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강탈하기로 결정했구나. 저는 감정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다시 버리기로.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장례식 사흘 후에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날, 넌 내 아들이기를 그만뒀다. 저는 말을 끊었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내 전화를 차단했던 날, 내 편지를 반송했던 날, 하준이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했던 날, 넌 내 아들이기를 그만뒀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존재감으로, 존중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넌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탐욕뿐이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내 다른 손님들인가 보네. 저는 입구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형식 변호사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 씨.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완벽한 시간이에요. 제가 대답하고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변호사 박형식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통지서를 전달하러 오신 법원 집행관들이십니다. 박 변호사가 집행관들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비된 채 앉아있는 민준과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지우 씨, 당신들은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및 노인에 대한 사기 공모 혐의로 형사소송에 정식으로 통지됩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계속했습니다. 음성 및 영상 녹화, 휴대폰 메시지, 위조 문서 및 사설 탐정의 증언을 포함한 17건의 증거. 예비 심리는 화요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우가 웃음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히스테릭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럴 수 없어. 우린 가족이야. 가족?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나왔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아. 가족은 거짓말하지 않아. 가족은 훔치지 않아.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또한 여기 접근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확히 2시간 내에 이 거주지에서 소지품을 치워야 하며 향후 5년간 박서윤 씨에게 5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즉시 구속됩니다. 민준이 다시 의자에 쓰러져 흐느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모든 손님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몇몇은 이미 일어나 그 민망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그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엄마를 보고 있는 거야. 그녀의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우야,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모든 한계를 넘어섰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나둘씩 손님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몇몇은 저를 재빨리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당신이 옳아요. 힘내세요. 다른 이들은 그저 민망한 침묵 속에서 나갔습니다. 10분 후 민준, 지우, 박 변호사, 집행관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2시간.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모두 기부될 거야. 민준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최소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넌 내가 길거리에 있는 걸 보고도 살아남았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행동의 결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준이는요. 그가 마지막 카드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제 아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단에서 제 뒤에 어떤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하준이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여기서 살아요. 하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와 함께요. 제가 항상 있어야 했던 곳에서요. 그리고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납치했구나. 납치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서윤 씨는 하준군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임시 결정이 내려졌고 월요일부터 확정됩니다. 판사님께서는 두 분의 방임 기록과 친할머니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민준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증오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시 시작할 기회, 모든 것을. 아니,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인격 대신 탐욕을 선택한 날, 네 스스로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야. 그는 잠시 더 저를 쳐다보더니 등을 돌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우가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물건들이 가방에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저는 그 소년, 제 손자, 제 두 번째 기회, 제 진정한 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가. 이제야 괜찮아. 이 시간 15분 후, 민준과 지우는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하주는 제 옆 소파에, 박 변호사는 안락의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마스카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증오였습니다. 순수하고 농축된 도끼 어린 증오. 민주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정말 확신하는 거니? 하준은 제 옆에서 약간 움츠러들었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속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건 확신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부서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왔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부자가 되셨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졌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불공평하다고 제가 천천히 일어나며 되물었습니다. 넌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고 내 연락을 차단했고 내 존재를 지워버렸어.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혼자 다시 일어섰을 때 나를 파괴한 사람과 나누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아니, 제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들이란 곁에 있고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넌 그저 내 DNA를 공유하는 누군가일 뿐이야. 그리고 그건 내가 발견한 바로는 아무 의미도 없단다. 그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민준. 여긴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최지우 씨. 그녀는 그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열었습니다. 재빨리 읽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따로 고소한다고요?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으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 만든 편집된 영상들 때문에, 네가 퍼뜨린 거짓말들 때문에,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계획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저는 2억 원이 없어요. 그럼 평생 처음으로 정직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조는 얼음 같았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반으로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늙은이. 나를 건드린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집행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곤봉에 얹었습니다. 부인, 어떤 위협이든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고 말 그대로 침을 뱉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더 깊이 파고들어 제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 하준이 길고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났어. 제가 그의 주위로 팔을 감싸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소송은 지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들은 반격하려 할 것이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당신이 하준이를 조종하고 부모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비난할 겁니다. 추악해질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편에는 진실이 있고 이번에는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만 보여주는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겁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서 하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긴장, 거짓말, 조종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 후 하준이 침묵을 깼습니다. 응, 아가. 괜찮으세요? 정말로요. 할머니는 방금 자기 아들을 고발하셨고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올바른 대답. 좋은 할머니가 해줄 만한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 후에도 내 안의 일부는 여전히 그가 어렸을 때의 모습, 내가 키운 아들, 내가 품에 안았던 아기를 기억하니까. 하준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니? 제가 계속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누군가가 너희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파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너를 해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단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저를요. 하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너는 그들이 내게 주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진실, 존중,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제 품에 안겨 저를 힘껏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며 그가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말 없이, 조종 없이, 두려움 없이 진짜로 사는 거야. 가게들,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계속될 거고, 그리고 그거 아니?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 똑똑한 소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원한다면 이 사업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네가 좋아할 만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하지만 먼저 너는 10대가 되는데 집중해야 해. 친구를 사귀고 공부하고 내 부모님의 거짓말에 무게 없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지. 사업은 기다릴 수 있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 제가 준비해준 방에서 잠든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 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도시 절반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괜찮으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자유로워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당신이 전사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하준 군을 만나러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보름달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13년 전 제가 수진의 소파에서 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잠들었던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저택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제 사업은 번창하고 제 존엄성은 온전했습니다. 민중과 지우는 저를 다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정교한 계획, 잘 만들어진 거짓말, 신중한 조종으로 왔지만 그들은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한 번 파괴되었다가 스스로 재건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배우고 강해지며 깨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어둠 속에서 혼자 미소 지으며 우주에 속삭였습니다. 모든 추락, 모든 고통, 모든 배신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무게 없이, 두려움 없이, 원한 없이 오직 평화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자유의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후 6개월, 민중과 지우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의 어느 비오는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평생의 친구,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거두어준 수진이었습니다. 서윤아,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늘 시장에서 내 아들을 만났어. 심장이 쿵했지만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애는 많이 달라졌어. 아주 마르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 기본적인 것들, 쌀, 콩, 라면 같은 것만 사고 있더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적으로는 어때 보였어? 나를 보고는 창피해하는 것 같았어.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불렀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울기 시작했어. 서윤아,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걸 잃었고 소문 때문에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고 지우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우는 3달 전에 이혼을 요구했어. 너한테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떠나버렸지.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자기 물건 챙겨서 사라졌어. 민준이는 값싼 여인숙 같은 데서 방을 얻어 살고 있대. 배달앱 같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가 그러더라. 너한테 편지를 여러 통 썼는데 보낼 용기가 없었다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애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네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배낭을 맨 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부엌에 초코칩 쿠키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응, 파란 통에 있단다.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진실을. 수진 이모한테 전화 왔어. 내 아버지를 봤다고. 하주는 문가에서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궁핍한 상황, 이혼, 사회적 고립, 아르바이트. 하주는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소화했습니다. 끔찍한 거 아세요?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제가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끔찍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거지. 그는 제가 평생 겪었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 이제 그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사실이야. 하지만 넌 그를 도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니? 하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알아요. 할머니는 그가 쓰러졌으니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안의 일부는 그래.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모든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 하지만 하주는 하지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를 구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는 선택을 했고, 끔찍한 선택들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이야. 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뭔데? 할머니에게 죄책감을 주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일을 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15살 소녀는 때때로 늙은이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컸구나. 선생님이 좋아서요. 그가 윙크하고는 쿠키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2주 후, 저는 박 변호사에게 민준의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전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사흘 후에 도착했고 참담했습니다. 민주는 실제로 월세 48만 원짜리 여인 숙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으로 하루 12시간 일하며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기록이 인터넷 검색에 뜨기 때문에 정규직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노모를 강탈하려 한 아들. 매력적인 이력서는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다른 도시의 사업가와 재혼했습니다. 성까지 바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민준이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공식 서신으로 하준을 3번 방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하준이 3번 모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본을 얻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혼자 큰 소리로 읽었고 목이 메어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하준아, 내 아들, 널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너 대신 돈을 선택했을 때, 내 할머니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지우가 모든 것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고 아니라고 말할 만큼 강하지 못했을 때 그 권리를 잃었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쓰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벌은 사회봉사도, 가난도, 사회적 고립도 아니야. 매일 아침 네가 존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널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깨어나는 거야. 네 하루가 어땠는지, 행복한지, 잘 지내는지 알 권리가 없어. 내 할머니는 내가 결코 주지 못했던 것을 내게 주셨어. 안정감, 진실, 조건 없는 사랑.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넌 나 없이 더 잘 지내고 있어.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멀리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보답받을 자격 없는 사랑을 담아 내 아버지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모든 단어에서 고통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복수는 안도를 가져다 주지 않고 더 많은 무게만 가져다 줄 뿐이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저는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가 라자냐 접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사실은 3통. 하준은 포크를 든 채 굳어졌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알아.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그 편지들이 존재한다는 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준아, 언젠가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미래의 어느 날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선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어야 해. 그는 생각에 잠겨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고통받고 있네요. 자업자득이야, 하준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가 눈물을 참으며 저를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는 저를 버렸고, 저에게 거짓말했고, 저를 자기 더러운 게임의 졸로 이용했어요. 그러니, 네, 그가 고통받는 건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 권리가 충분히 있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언젠가 네가 원한다면 다리가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야. 내 결정이야. 그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가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졌어야 할 가족을 위해, 곁에 있었어야 할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부서뜨린 거짓말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치유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저녁 식사 이후로 하주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성적은 우수했으며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고 마침내 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8kg이 더 늘었습니다. 얼굴은 병적인 창백함을 잃었고 주말에는 제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가 좋아해서 가게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강남의 제과점에서 그가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고객 인스타그램 영상이에요. 딸 생일 케이크 사진 올렸는데 벌써 조회수가 5만이에요. 5만,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유기적 마케팅이에요. 요즘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해요. 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의 흥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서윤의 달콤한 집 공식 계정 만들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레시피 올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저는 16살 소년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능숙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이제 사업가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그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보면서 배운 거예요. 새로운 치즈 타르트 레시피를 맛보던 윤 회장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 씨, 이 녀석이 당신 후계자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선택하는 길이라면 환영받을 겁니다. 하주는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짓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언제든지. 확장할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매장을 더 내는 건 말고요. 프랜차이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서윤의 달콤한 집을 열게 하는 거요. 윤 회장님이 포크를 내려놓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녀석 비전이 있네. 프랜차이즈는 일이 많아, 하주나. 품질 관리, 교육, 물류.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그가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10개, 20개, 50개 도시에 서윤의 달콤한 집이 생기는 걸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머니 레시피를 퍼뜨리는 거죠. 그게 꿈 아니에요? 자신을 넘어서는 유산을 남기는 거요. 바로 그 순간 16살 제 손자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손자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제가 현재를 보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제가 약속했습니다. 차분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꾼 그 저녁 식사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윤의 달콤한 집은 프랜차이즈 네트워크가 되어 7개 도에 23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하주는 확장 담당 이사로 졸업하고 유능하며 존경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님은 2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회사 지분은 50세 이상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에 기부되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함께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민주는 제 삶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생일 저녁, 명절에 항상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열었다. 대단하진 않지만 품위 있게 살기에 충분하다. 하준이 사업 계획을 도와주었다. 나는 간섭하지도 방해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고 아마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이다. 불완전하고 진행 중이며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게를 내려놓는 것임을 배우고 있는 무언가. 오늘 아침 내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만들던 바로 그 호두. 당근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방금 프랜차이즈 5개 더 계약했어요. 5개? 나는 미소 지었다. 너 따라잡기가 불가능하구나. 최고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가 윙크하며 잘게 썬 당근 조각을 훔쳐 먹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뭔데? 5년 전에 누가 저한테 오늘 어디 있을 거냐고 물었다면 절대 이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집, 이 가게들, 이 삶을요. 그리고 행복하니?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인생이 몇 번이나 당신을 쓰러뜨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당신이 몇 번이나 일어나기로 선택하느냐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 소년, 아니, 그 남자를 껴안았다. 그리고 심장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결국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이다. 수십억의 은행 계좌도, 6개의 가게도, 대중의 인정도 아니었다. 이 순간, 진정한 사랑에 둘러싸인 이 행복한 청년, 정직한 인간을 키워내고, 목적 있는 삶을 구축하고, 어떤 나이에도 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정한 정의는 당신을 해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당신에 대한 힘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자신을 잘 재건하는 것임을 배운 것. 나는 케이크를 오븐에 넣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뜨고 있었다. 아름답고 황금빛이며 새로운 날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서윤, 74살의 나는 마침내 완전히 영광스럽게 자유로웠다.